장중에 5% 가까이 급락했었던 나스닥이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5%의 변동. 이거 웬만해서는 만나기 어려운 그런 변동성인데 그걸 또 해냅니다. 자, 이 어려운 걸 해낸 미국 증시. 일단 재료는 다 알려져 있는 모습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고 다시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어디 있겠는가, 여기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 자, 왜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지, 또 어떠한 전망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동학개미들이 1월에만 무려 17%가 넘는 손실의 평균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즉 평균이 17%니까 1월달에만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했다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더 조금 난 손실도 있겠습니다만 더 많이 손실난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코스닥 쪽에만 집중했었던 투자자는 마이너스 80%까지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동학개미들 1월에만 이렇게 손실률이 커졌었던 이유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무너진 코스피. 자, 2800도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대외적인 악재들 굉장히 많고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자, 리서치 센터장들이 긴급적으로 시장에 대한 진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하락 이유, 그리고 반등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지,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리해 놓은 기사들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간밤에 잠 못 주무셨던 분은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장 초반에, 마이너스 3% 정도까지 나스닥 떨어질 때 핸드폰 집어 던지는 소리가 잠자는 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주무시라니까는 또 그걸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집어 던지고 계시네, 이렇게 얘기를 잠깐 중얼거렸었는데, 그러면서 마이너스 5%까지 가니까 이제 한숨들, 으하 어떡하냐, 네, 밤새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잠깐 꾸벅 졸고 일어난 사이에 갑자기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죠. 자, 시장이 지금 그래요. 네,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인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 제가 예전에 한번 해드린 말이 있을 거예요. 그 시장의 변곡점이 오게 되면 변동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즉 한쪽 방향으로 가려는 그 방향성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롤러코스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거의 끝날 것 같다, 즉 상투 꼭대기거나 아니면 바닥 하락권에서는 변동성이 오르락 내리락, 들었다 놨다 헤이 한다고 그랬죠.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하락을 멈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플러스 0.6%, 이 정도 올라간 거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플러스 0.6으로 마무리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기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우지수가 플러스 0.29%고요. 나스닥이 플러스 0.63%입니다. 일단 하락 멈춰가 일단 된 것 같은데, 물론 변동성이 나타난 첫 번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끝이다, 이제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자체가 급락 이후에 급반동으로 연결돼서 플러스까지 땡겨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좋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4.8%가 넘게 하락세를 좀 보였었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변동은 리먼 사태 때 이후로 보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 나스닥이 5% 정도 빠졌다. 야, 이거 쉽게 보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움직임들, 도대체 무슨 이유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유라고 보면은 그냥 똑같은 거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또 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급락의 이유는 일단 금리 인상 첫 번째, FOMC 두 번째,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금리 같은 경우는 뭐 늘 말씀드려서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상보다 연준의 빠른 긴축 움직임 때문에 그랬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연준이 시장 전망치인 연 4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양적 긴축도 여름부터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가지고 계속 말장난하는 건데 주가 떨어질 때는 아유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이야기가 흘리는 거. 그냥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면은 그냥 에이 뭐 그러겠어 그러고 말겠지만 이렇게 골드만삭스나 이렇게 뭔가 좀 그 투자은행 이렇게 뭔가 인지도가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투자자 사이에서는 공포심이 커질 수 있죠. 뭐 정말 그렇다고 쟤네들은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걔네들도 똑같이 밥 먹고 똥 싸는 똑같은 놈들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물론 이제 보고 있는 정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뭐 이거 연준이 일단 발표하면 아이고 그게 아니었네라고 얘기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이제 큰 뭐 빅이슈라고 하긴 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고조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큰 이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가요? 뭐 걔네들과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소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 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 지역, 하고, 이제 자유 세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산 세력하고의 어떤 완충 구간에 있었던 게 이제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나토가 진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포함시켜버리겠다. 그러면 이제, 소련 아니지.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바로 국경 코앞까지 이제 자유 세력에,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적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뭔가 경쟁 상황, 경쟁 상황, 이런 쪽에 되는 국가들의 대포, 그러니까 국경이 인접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소련이 맺었던 내용은, 이제 나토의 이런 세력 확장이 동진하지는 못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것들인데, 그래서 거기서 협의가 돼가지고 잘 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포함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니네 그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라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 이제 유럽 자유연합 쪽에서는, 그거는 동독이 하나인 거였어? 이거는 관계없는 건데? 라는 얘기가 좀 나오게 되는 거고,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사드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반발하는 거지. 사우드는 북한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냥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니네는 관계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바로 코 밑에 미사일 기지가 올라가고 있고 발사대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식으로 가게 되면 니들이 우리가 침공을 하겠다. 이런 식의 군사행동을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겠다. 이제 명분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상병력을 증파하겠다. 네. 이렇게, 전쟁의 기운이 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이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이다라는 그런 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쪽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내전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이 붙었다 그러면은 중, 북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럽의 이권과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유럽의 영국, 프랑스 등등등 해가지고 다 같이 뭉쳐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3차 대전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가겠느냐?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일단은 일어나더라도 국지전이고요. 그냥 전면전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예언가들의 그런 걸 해가지고 3차 대전은 꼭 일어난다. 그게 지금 아니냐? 벌벌 떨고 계시던데, 그렇게 되면은, 파주 작두도령이 쌀 뿌리면서 예언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악재가 일단은 공개가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좀 상승했다.
네,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뭐 비상 대비 태세, 뭐 거기는 뭐 비상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크게, 네, 거기에 반발을 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가지고 대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적인 또는 자국 내 이권을 개입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옛날과는 다르게요, 이렇게 막 들어가는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막 무력으로 뭐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또 다른 조치로 나가는 건 뭐예요? 반도체 수출 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검토하고 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은 자원 전쟁이란 말이에요. 미국과 러시아가 총칼로 싸우는 거 사실 뭐 이거는 네, 답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거는 러시아에게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제 지원이 좀 필요한 상태고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기는 뭐예요? 아, 나 이렇게 하면 니네는 때릴 수 있어, 싸울 수 있어, 막 그렇게 되지만 뒷 배경은 뭐예요? 나 지금 주먹으로 싸울 수 있지만 너랑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집 뒤에 우리 삼촌이 뭐 경찰이야, 내가 뭐 그런 거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는 나는 너그 서장만 뭐 어디 살지 뭐 사우나 했어, 뭐 밥 먹었어, 다 했어, 막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물론 치고받고 밀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약간 생채기 날 수 있어요. 근데 전면전이라는 거는 너 죽고 나 죽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쪽에 뭐 형제들 나오고 이쪽에 형제 집안 싸움 되고 뭐 동네 싸움 되고 뭐 나라 싸움 되고 이렇게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재료들은요. 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겪어야 되는 그런 재료들이니까 걱정하지 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시장의 하락을 촉발했었던 또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제레미 시겔이라고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책도 많이 쓰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나스닥이 10에서 15% 더 떨어질 수 있고 이거는 뭐 전혀 이상한 거 아니야. 베어마켓에 이제 진입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경고를 때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제레미 시겔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가 상당히 영향을 좀 줬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오후에 들어서면서 이제 낙폭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상승 전망되니까 JP모건에서 최고 주식 전략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가 된다면 연준이 지원하게 될 거예요. 다시 양적 완화 진행하게 될 겁니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아유 죽겠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올라갈 때는 바로 또 말 바꿔서 네, 최악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등의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근데 내려가면 내려간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런 식의 전망이기 때문에 그냥 전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항상 대응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JP모건의 최고 주식 전략가인 이 마르코 콜라노비치라는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최근 위험자산 회피 현상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과매도 구간에 가까워졌다는 기술적 지표와 약세로 전환한 시장 심리를 고려할 때 우리는 이번 조정의 막바지 단계에 온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국내 증시 어떻게 되냐고요? 네, 그거는 뭐 보시면 아시겠죠. 뭐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뭐 더 추가적인 하락보다도 뭔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겠죠. 뭐 시장이 어떻게 올랄까요, 내릴까요라는 그런 전망에 대한 그런 궁금증은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이야기. 네, 손절할까 버틸까? 동학개미가 1월달에만 무려 마이너스 17% 눈물의 물타기. 이게 근데 정상이에요. 왜냐면 1월달에만 지수 하락폭이 14% 나왔다고 그랬죠.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14%째 나왔는데 지금 동학개미도 17%. 이것도 그냥 평균이니까 그런 거예요. 보통 코스닥이 마이너스 4% 정도 지수가 하락했다라면 코스닥 쪽에 투자한 사람들은 뭐 마이너스 30% 정도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대비해서 그 정도 전후에 어떤 손실률이다 그러면 잘하고 있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날까? 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만큼 많이 빠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시장이 하락을 이끌어낸 종목군들 지금 잘 보시면 제가 그동안 계속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잘 봐요.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하이브, LNF, 삼성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제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7.4% 기록합니다. 얘네들은 그동안 올라온 구간이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손실을 보거나 그런 구간이 아니에요. 아직 플러스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외를 좀 시켜도 되긴 되는데, 문제는 카카오 마이너스 21% 1월달에만입니다. 1월달만 네, 마이너스 21%, 네이버 마이너스 12%,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 28.9%, 크래프톤은 마이너스 34%, 하이브가 마이너스 21%, LNF가 마이너스 5.8%, 카카오 게임즈가 마이너스 25.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11%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네. 여기에 빠진 종목들도 있어요. 네. 위메이드, 등등등 해가지고요. 게임즈 여기 지금 빠져있어요. 이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그 1월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1월달에 이전 종목들을 계속 더 사들였다. 왜 더 샀을까? 물타기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인 것 같아요. 라고 더 샀는데, 더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피곤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게 이제 오늘 뉴스의 그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했느냐면, 현재 보유한 비중을 수익률이 나쁘다고 해서 하락장에 매도하는 것은 현명한 대응법이 아니다 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만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라,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는 제발 좀 들어가지 마라. 이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지금 이제 대신증권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비하면 하락 국면에서 2차 하락 국면에 전환점 위치가 있다. 즉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2700선마저도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2800이 붕괴된 마당에 2700 붕괴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더 많이 빠지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단기 낙폭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2900까지 회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추세 상승이 아니다. 네.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확대하라. 즉 주가가 올라갈 때 팔아먹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들을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많이들 인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하락 국면이니까 주가 올라갈 때 팔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소개해준 그런 종목들이에요. 지금 시장의 하락을 이끌어내는 종목들 누구라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카카오, 네이버,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얘네들이요. 위쪽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라고 생각해서 매수했었던 메타버스나 NFT나 네, 인터넷이나 등등등 이런 종목군들, 얘네들이 지금 올라갈 때가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를 쳐야 되는 거고요.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따로 있죠. 걔네들은 주도주에서 끌려져 내려올 거예요. 끌려 내려오게 되면 그 자리를 채우러 올라가는 애들이 있겠죠. 걔네들은 매수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 이걸 나눠서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하락의 주인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달라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세상이 끝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보고 있으면 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괜찮아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에서 막 저렇게 30%씩 40%씩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마이너스 10%대 하락으로 멈추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괜찮은 거거든요. 그냥 시장이 떨어지니까 에이씨 재수없어. 그리고 같이 떨어진 것 뿐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른 거고 종목마다 다른 거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가지고 있는, 제가 그동안 경고해 드렸었던 시총 상위 종목군들 반드시 그것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조심하시긴 늦은 단계겠습니다만 현명한 대응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한 축소시켜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2800포인트가 무너진 코스피 리서치 센터장 6명의 긴급 진단을 들어보자. 이 기사인데, 투자자들은 이러다 증시 빙하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네. 엘사가 출현하는 것 아니냐. 글쎄오시다. 네. 일단은 증시 빙하기. 일단은 추워요. 네. 겨울이니까 추운 거고, 조정 나오니까 빙하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끝나는 거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상황들이 좀 벌어진 거예요.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6명에게 2대1리가 물어봤네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더니 원인은 대내외적인 정치 경제적 요인이 시장에 크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대외적인 부분들은 이제 금리 인상, 뭐 FOMC, 뭐 우크라이나 등등등이 되겠지만, 대내적인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설 명절 전에 있는 유동성 축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해석했다. 달라질 게 없어요. 리서치 센터장이 보고 있거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그냥 그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구석 센터장이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재료들이 시장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설날은 어차피 지나가게 될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하게 될 거고요. 대외 이슈들도 결과적으로는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악재는 아니더라 라고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김학균, 신영증권에서는 일단 현금 중요도가 높다, 필요하다. 예, 현금 중요도가 이제 부각된다. 이거는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현금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일 거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미국 증시가 안정화가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일단 해외 쪽으로 먼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이후에 이제 대형주 쪽에 나오고 있었던 매도가 진정되면은 주가가 회복될 것이다. 전부 다 이제 설 명절 이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키움증권에서는 실적 양호 업종은 접근을 해야 된다. 네, 마음에 들어요. 네. 그 다음에 KB증권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된다. 그렇죠. 이건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반등 조건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반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반등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지금 다 맞는 말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보고 있는 이 포인트들은 집중을 하게 되면 떨어지는 종목들은 일단 떨어지는 거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것들, 또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들, 또 하반기까지 회복할 것들,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이 반등이 나가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진행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네. 자,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락의 가능성은 낮지만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부담감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중국이 이제 춘절을 앞두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선언도 했었고, 글로벌 시장에 약간의 어떤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는 폭락했지만 일본하고 중국, 대만은 주가가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스피가 더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역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네, 지금 변동성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너무 서둘러 대응하지 마라. 네, 그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엮으면 되겠습니다. 뭐 해외적인 재료, 대외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뭐 많이 떨어졌다, 급락했다, 그래가지고 확 잡는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는 거. 반등의 성공은 아시죠? 수급도 연속적으로, 주가의 반등도 연속적으로, 연속 상황이 일어나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유리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은 곧 지나가는, 그런 시련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나스닥이 하룻밤 사이에 5%의 변동을 보였는데, 자,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변곡점이 임박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주가가 또 아래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위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려감들이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여기에 영향을 좀 받겠죠. 그래서 변동성을 어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플러스로 그냥 바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개미들이 1월에만 마이너스 17%에 달하는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평균 수익률에 들어가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7%로 기록이 된 거지, 실제로는 한 25%, 30%까지도 네, 손해가 확대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시총 상위 종목들, 즉 테마, 단기 급등주 이쪽으로 너무 쏠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동안 언론들이 인기몰이를 했었던 그런 탓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무분별하게 많이 사들어가고 또 더 많이 물타기를 하게 들어간, 그래서 손실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테마가 북적거리고 더 좋아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는 것, 세상을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2800이 무너지니까 뭐 2700도 깨진다 뭐 어쩐다 등등등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일단은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약간 뭐랄까 보수적인 접근 필요하다, 현금화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치고 나가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나 또는 하반기를 멀리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이다. 당장은 좀 변동성이 때문에 부담스러운 증시가 나올 수 있겠지만 보수적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접근을 통한 그런 대응들 좀 멀리 보고 대응하라. 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좀 멀리 대응하라.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책 한 꼭지 요거는요, 제레미 시겔 교수가 아까 얘기가 나와서 이분의 그 책, 이분이 쓴 책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라고 네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실 분들 한 번씩 사서 읽어보셔도 괜찮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팟빵에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검색해서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다행히 그래도 미국장이 반등에 마감을 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그나마 좀 한숨 돌리실 것 같은데, 주식은 대응이죠. 네, 대응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네, 올라가더라도 너무 또 흥분해가지고 무조건 사야 한다 이렇게 달려들지 마시고, 항상 편안한 투자, 주식에 우리는 장기 투자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잊지 말고, 네, 느긋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